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개최해 주신 두나무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앞서서 소개하신 것처럼 ET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WA 그리고 토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후에 관련된 기술 그리고 또 이러한 기술이 금융 시스템과 어떤 방식으로 서로 간에 인터랙션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버킷리스트를 잠깐 말씀드려보자면요. 그래서 앞서서 또 두 대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두 대부를 뒤이어서 내가 세션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제 버킷리스트에 없었던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 세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알첵스에서 왔고요. 그래서 지금 ETP 그리고 토큰화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서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자기 회사 그리고 또 이 업계에서 지금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알렉스 킴입니다. 블록데이먼에서 왔고요. 블록데이먼은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입니다. 저희는 제품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스테이킹 노 서비스 또 API 그 외에도 월릿 상품과 또 서비스 그래서 RMPC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2017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벌써 옛날 같죠? 벌써 한 4억 달러 이상의 펀딩을 이루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출해 있고 사무실은 6개가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분산형으로 또 리모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좀 우연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항상 네트워킹 쪽에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셀, 와이파이, 또 IP, 이더넷 네트워크 또는 IoT에도 있었는데 그러다 제가 뭔가 좀 다른 일을 찾아보다가 크립토를 찾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NPC 또 멀티파티 컴피티션 등에 대해서 하였는데 이제 그러면서 데이터 암호화 또 뭐 해독 등등을 하였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NPC 등을 활용을 해서 또 저희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또 크립토 그리고 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키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 유스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2년 후에 저희가 블록데이먼에 인수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블록데이먼의 일원이 된 겁니다. 오늘 함께하게 됐으면 기쁩니다. Wonderful to be here. 네, 저도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이렇게 서울에 오게 된 것은 처음인데요. 이미 제가 작년에 이제 블록체인 위크 때 왔었고 이제 그 이후로 벌써 4번이나 왔습니다. 저는 악셀라의 공동 창립자인 게오르기오스 블라코스라고 합니다. 저희의 철학은 항상 블록체인은 여러 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미 수백 개가 존재하는데 웹3의 퍼미션리스를 보면 지금 앞서서 마이클님께서 AI 에이전트라는 비유를 해주신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AI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결정도 해줄 것이고 이런 삶이 더 효율화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공감하고 이런 AI 에이전트의 시대에는 블록체인을 통해 거쳐가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정말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잘 짚어주셨다시피 이 AI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복잡한 또 모호한 시스템을 통해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온체인에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단일 체인으로는 그 어떤 체인이 되었든 처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체인이 필요하고 또 엄청난 양의 컴퓨테이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AI 유저들이 이 온체인에서 어떻게 하나의 체인에서 앱을 사용하고 또 다른 체인에서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호환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호 운용성의 문제가 계속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또 UX를 개선하면서 또 이런 체인들의 파편화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알렉스님 사실 저희 같이 MIT 동문이네요. 저도 MIT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어떤 은행에 제 고국에서 이제 계좌에 접근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큰 위기를 겪고 그다음에 2015년, 2016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게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만 존재를 했었던 때이고 저희가 그러면서 조금 더 그 효율적인 POS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초의 지분증명 네트워크 중 하나였던 알고랜드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다른 공동 창립자가 알고랜드를 떠나서 악셀라라는 기업을 새롭게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너무 기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발랩스의 아시아 대표인 저스틴 김입니다. 아발랩스는 아발란체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지원하는 회사이고요. 아발란체는 정말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우리 팀원들 그리고 파트너사들 또 금융기관들이 비즈니스를 개선하거나 문제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는 사실상 멀티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저희 파트너가 운영하는 L1 하나하나가 사실 어댑터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재구성이 가능하고요. 어떤 산업이 됐든 게이밍이 됐든 금융이 됐든 또 케이팝이 됐든 다른 주제가 됐든 맞춤형으로 이런 접목이 가능합니다. 저는 블록체인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사실 제가 전통 금융권에 1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금융의 힘을 믿었거든요. 이런 비즈니스에 금융에 제공할 수 있는 힘을 믿었었는데 그러다가 블록체인의 이런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전망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기관들이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 정도 여기 머물면서 너무나 많은 미팅을 가졌는데요.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 엄청난 에너지와 그리고 너무나 그 통찰력이 있는 많은 분들의 견해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세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STO, 그리고 STO가 지나고 나서 또 AI 붐이 일었고 그리고 나서 요즘에 이제 핫한 것은 ETF, ETP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의 대화에 오늘 틀을 좀 잡아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해 보겠고 이 ETF에 대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여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었고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옮겨갔고 또 홍콩 또 호주에서도 일부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 ETF 내지는 ETP, 암호화폐 ETF 내지는 ETP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왜 이런 ETF나 ETP가 만들어져야 하는가, 특히 좀 소규모 레이어 1, 레이어 2의 경우에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들이 이런 토큰에 대한 익스포저를 높일 좀 추상적인 상품을 찾고 있다면 좀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미팅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다 보면 ETF에 대한 관심도와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2025년이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이제 한국에서도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주실 수 있는 의견이 있을까요? 네, 저희도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ETF, ETP 발행사들이 실제 발행을 준비하는데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경험이 있는데 21shares나 포인트쉐어스와 같은 유럽 파트너사들과 함께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파편화된 작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제 서로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은행 기관들도 이런 크립토 네이티브 기관들과 손을 잡아야 하고 그래야만 이런 매끄러운 운영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블랙록이 이른바 골리앗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거물이고 최근에 블록체인 비트코인 ETF를
11개월 전에 출시를 했는데 정말 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죠.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읽었는데 전반적인 ETF 시장이 940억 달러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블랙록이 AUM이 42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따져봤을 때 이 정도이니까 다른 그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뭐 토큰들을 포함했을 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질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립토 네이티브 기관들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그 전통 금융 기관들은. 왜냐면 아직까지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또 지금 시점에서 이런 원래 주소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좀 매끄럽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혹은 지금으로서는 서로 간에 손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츰 자체 스킬셋을 개발시키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이제 자사의 능력만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양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 예시를 조금 드리자면 블록 디모는 저희 회사는 이제 미국의 상위 은행들 미국의 상위 10개 은행 중에서 이제 4개 은행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 세계의 상위 20개 그 크립토 수탁사들의 85%가 저희의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관들이 함께 그 손을 잡아야 할 것이고 홍콩에서의 그런 패턴을 보면은 뭐 크립토 기관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들만 그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발행사들이 서로 이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기관들과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손을 잡아서 굉장히 수월하게 ETF를 발행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크립토 네이티브 수탁 기관들과 또 거래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런 안전한 자산 수탁 보관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런 미팅에 참여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된 것이 제가 지금 살면서 그 본 시장 중에서 개개인이 이 시장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 ETF의 경우도 그렇고 한국 투자자분들 또 특히 기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생겨난다면 한국도 이 생태계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또 다음 이제 리얼월드 에셋 RWA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갑자기 등장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좀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 후로는 또 규제 장벽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좀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대해서 다들 좀 합의를 이뤄낼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토큰화 그리고 RWA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 누군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를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네, 그러면 한번 지금의 현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 토큰화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디지털 자산 발전 단계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1단계는 ICO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는 또 자본 형성, 즉 글로벌 차원에서 자본 형성의 잠재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서 어디서든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자 이제 이렇게 자금 형성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을 토큰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또 매력이 떨어지는 자산도 토큰화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토큰화가 무조건 유동성을 불러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매력 없는 자산을 토큰화한다고 갑자기 매력적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다음 3단계로 가서는 이 디지털 자산 발전 단계에서 3단계를 본다면 그렇다면 최고의 자산 운용사들을 유입하면 어떨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기존의 금융 상품을 토큰화해서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락이라거나 또는 JP모건, 월링턴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아블란치 같은 것에 대해서 또 토큰화를 하게 된 것인데 어느 정도 성공도 거두었죠. 그래서 한 그때까지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을 한
몇천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유입을 하게 되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그렇긴 한데 사실 이 시장 규모 자체는 몇 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또 새로운 시장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한 1억 8천억, 1억 1,800억 달러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토큰화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큰화 같은 경우 우리가 크립토를 좋아하고 또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많이 성장한 것도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리스크가 높은 시장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화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는 좀 더 스테이블하고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 1,80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면 좀 더 크립토 네이티브 쪽에서 서비스나 또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4단계 가서는 MMF 쪽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안전한 자산인 것은 맞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미국 국채 같은 것. 그래서 또 이 시장이 지난 6개월간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계가 4단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용자들 또 크립토 분야에서의 이용자들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란에 있었던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뭐 CBDC와 관련하여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모든 게 너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토큰화의 1차가 등장을 했을 때 물론 뭐 블록체인의 등장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이제 그 후에 또 2, 3년 전부터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재무부 채권, 미국 채권과 관련한 뭐 토큰화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는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하면서 또 온 퍼블릭 뭐 블록체인에서 이들에 대해서 토큰화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뭐 작년엔 사실 별로 없긴 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예가 그 전까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크립토나 또는 블록체인에 있어서의 목표는 항상 접근성이죠. 모든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프랙션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었었는데 이제는 점진적인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으로는 국채 또 그 외에도 다른 뭐 이자형 상품들에 대해서 토큰화를 하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는 뭐 물론 또 지금은 미술 작품이라거나 또는 수집품 또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토큰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체인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접근성뿐만 아니라 비용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기관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신을 제공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여를 하면서 또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그런데 만약에 블록체인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여신을 제공할 것도 가능할 것이고 또 훨씬 더 소액으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온체인으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이들을 뭐 카지노 가서 또는 밈코인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으로 쓸 것이라는 식으로 또 온체인으로 이에 대해서 합의를 사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토큰화라는 것은 접근성이기도 하지만 또 이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운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사실 부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기관들은 지금 기다리면서 좀 지켜봐야 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이 현재 전통 금융기관들, 트레이드 파이, 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들의 앞으로의 생사를 결정짓는 그런 순간일까요? 네, 시적절하게 들어온다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우리의 지난 100년 동안을 돌아봤을 때 역사에 걸쳐서 굉장히 비슷하게 반복되어 온 패턴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기술이 결과적으로는 이깁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이 기술을 도입할 것이냐 아니냐의 결정을 할 때 뭐 기다리면서 다른 경쟁사들이 먼저 도입하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빠르게 뛰어들어서 선도주자로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죠. 혁신을 한 기업들이 결국엔 살아남을 것이고 변두리에서 기다리는 그 손 놓고 지켜봤던 기업들은 나중에 때가 늦었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패턴도 그래 왔고 이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이미 굉장히 많은 그 규제를 준수하는 기관들이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도입하지 않고 이 새로운 그 파도에 뛰어들지 않고 기다린다면 엄청나게 많은 그 잠재적인 이익을 잃고 그리고 골칫거리만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가 실물 연계 자산 RWA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런 지금 존재하는 조금 더 전통적인 형태의 실물 자산을 이제 블록체인에 온보딩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ETF는 그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 크립토 네이티브 자산을 가지고 그것을 사실 전통적인 어떤 환경으로 가져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한마디로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ETF를 그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어느 시점에는 이 두 가지가 뒤섞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ETF 대 RWA라고 그런 대결 구도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둘이 같이 갈 것이고 우리가 고객들에게 이게 섞인 그런 금융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기관들이 뛰어들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면 MM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랭클린 태플턴의 토큰화된 MMF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막 아발란체에 확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대화를 나눴는데요. 미국에는 이제 송금 에이전트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라 함은 이제 실시간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자금이 누구의 소유인가 그리고 출처가 어디인가 그런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이 트랜스퍼 에이전트 팀이 사무실에 있는데 그 전통 머니마켓 펀드에는 이제 50명이 그 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벤지 팀에는 몇 명을 배정했게요?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래서 이것이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이것을 통해서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충분한 유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블랙록이 무언가 행동을 취하면 내가 자산운용사라면 똑같이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낙오될 것이다라고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도 이제 크립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저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이것이 과연 코닥 순간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생사를 결정되는 순간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최근에 저희가 여러 행정기관들과 함께 협약을 서명하기도 했고 그리고 수천 개의 그런 기관들과 소통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연락을 받은 것 중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그 많은 이런 정부 기관들을 압박한다. 이런 기관들에게 왜 토큰화를 하지 않느냐, 빨리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압박의 목소리가 많다라고 그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둘째 문제더라도 우선은 좀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뭐 트레드파이라거나 또는 또 헤지 펀드 이런 쪽을 보게 된다면은 또 저희가 또 그쪽 출신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보면은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또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기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을런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기관들에게 파트너 선정할 때 인프라 파트너, 예를 들면 크립토나 또는 블록체인에서의 인프라 파트너를 선택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요? 그냥 일반적인 실사만 하면 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보아야 될까요? 네, 그러면 기관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일종의 Proof of Concept, POC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또 JP 모건과 함께 싱가포르 정부와 협력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모 대체 자산을 체인상에서 만들고 또 이전 가능하게 만들고자 했었던 것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POC 단계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에서 POC라는 것은 그냥 시간 낭비다라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사실 POC를 좀 장기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래서 거의 이제 커머셜 단계까지 POC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또 자신감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MS 또 엑셀럿, 뭐 JP 모건 등과 같은 그러한 기관들과 저희가 협력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에게도 제가 POC를 제안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펀드를 다 뭐 토큰화해서 바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POC 단계를 먼저 거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업계에서 저희도 유사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크립토 글쎄요, 뭐 쓰레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또 평판이 안 좋은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블록데이면서 좀 한동안 했었던 것이 이런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파트너들과 명성 있는 파트너들,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나 피그먼트 또는 기타 또 뭐 유동성 제공자들과 함께 했었던 것이 저희가 컨소시엄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노드 운영과 관련하여서 이것을 저희가 노스 또는 노드 오퍼레이팅 리스크 스탠다드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표준을 만들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밸리데이터와 관련된 뭐 이 다이버시티 리스크라거나 또는 이 노드 리스크와 관련하여서 저희가 함께 이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또 업계에다가도 저희가 또 기관 집중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 이제 저희와 함께 협력을 할 때는 저희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는 뭐 오펙에 준수하는 블록하고만 협력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고객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POC도 좋지만요, 제가 또 프로젝트 가디언 아발란치와 함께 협력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금융기관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요. 성공적이었었던 이 네이티브 웹3에서 성공적이었었던 프로덕트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또 기관 입장에서는 아발란치가 가장 많이 채택된 네트워크이긴 하지만 그런데 과거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 6년, 7년간 계속 빌딩을 해왔고요. 이제 그러면서 점차 더 확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탈중앙형 웹3에서 굉장히 많이 검증이 된 것인데 어쨌든 결국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거치고 또 이 위에다가 계속 여러 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관들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자신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이미 5년, 10년간 라이브를 운영하면서 계속 검증된 기술을 선택할 것을 저는 조언을 하겠습니다. starting to go. 요즘에 이제 성공적으로 상승 가도를 타고 있는 머니마켓 펀드라든지 그 헤데라의 블랙록과 또 에버딘과의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피델리티의 다른 MMF 상품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고무적인데 머니마켓 펀드 제외하고 혹시 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품들이 있을까요?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조금 기대감을 많이 고조시킬 법한 파이프라인 내의 제품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JP 모건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산 운용 부문에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 전통적인 자산 운용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자산군은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주식, 어쩌면 ETF 이 정도가 다였고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VC 펀드의 어떤 프라이빗한 상품들 내지는 부동산 펀드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많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고 악셀라와 저희 이렇게 다 모여서 이런 이전에는 좀 접근성이 낮았던 그런 프라이빗 자산들을 우리가 아발란체 네트워크에서 토큰화를 시켰고 또 다시 한번 JP 모건의 오닉스 블록체인 자산운용 플랫폼으로 이전을 시켜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운용 부문에 특히 고액 자산가들 그리고 또 기관들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들에게 있어서 많은 기회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아첵스 쪽에 이제 압박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실물 사례를 보다 보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수탁 기관들 그리고 자산 운용사들이 이런 콜레터럴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단으로서 MMF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개념 단계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글로벌 기업들이 요즘에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인센티브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장점도 이해를 하고 비용적인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뛰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토큰화를 시켰을 때 그 토큰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시는 이 정말 똑똑한 분들이 그 토큰을 가지고 프로토콜 간에 옮기기도 하고 또 여러 지역 그 간에도 이동이 가능하고 또 규제 사안도 좀 생각을 좀 해야겠지만 아무튼 요즘에 보이는 유스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POC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쭤보자면 저희가 POC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유통시장 문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좀 해결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켓 메이커나 유통시장의 플레이어와 손을 잡고 어느 정도의 좀 유통을 미리 잡고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펀드 리커버리까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디자인하실 때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프로젝트를 설계한다고 생각하면 STO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런 2차적인 유동성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그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런 상호 연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존 다른 업비트 같은 그런 기관들 간의 협업과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지펀드와는 조금 양상이 다르죠. 거기서는 이제 서로 공격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파이 자체를, 시장 자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전 패널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요. 이제 있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참 드라마틱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이제 드라마틱하냐 하면은 저희가 이전에 규제 기관들과 많이 조금 소통을 했던 적도 있고 그때 신뢰의 부재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그 정부가 취임을 한다면 런던에 또 유럽에 또 대한민국에도 많은 압박이 가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왜냐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에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그 견해에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치에 있어서 너무 좀 낙관적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좋게 보는 이유는 그 미국에서 규제 기관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제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분야에는 너무나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 원let도 설치해 본 적이 없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지금까지 규제적인 명확성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모두 다 똑똑한 사람이지만 의료 전문의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지식이 많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주요 보직에 정말 그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해서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여야 훨씬 더 그 정보에 입각한 유용한 그런 규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많이 기다려왔던 그런 규제적인 명확성이 확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한국의 모든 기업들을 보니까 준비하고 있는 STO 프로젝트가 꼭 하나씩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샌드박스에 진행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2025년에 좀 본격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플로어에서 받은 질문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의 토큰화를 생각했을 때 토큰화에 가장 적합한 자산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한 그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은 부동산이라거나 채권 또는 뭐 프라이빗 크레딧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헤지펀드 관점에서 본다면 뭐 CDS 시장 또 RMBS, CMBS 시장 같은 것들은 굉장히 소규모의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로 소수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계약은 사실 제가 보기엔 거의 스마트 계약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에도 한 18조 달러 정도에 달하는 토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데 그래서 이러한 자산이 굉장히 적합하겠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뭐 원자재라거나 또는 부동산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부동산이나 또는 채권 등과 같은 이런 전통적인
투자 대상뿐만이 아니고요. K-팝, 애니메이션, 또 그 외에도 명품 시계 같은 것들, 이러한 것도 굉장히 좋은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좋은 수익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들을 토큰화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K-팝에서도 블록체인으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즈호 증권에서도 최근에 한 펀드를 토큰화했는데 이게 애니메 제작을 위해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토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두나무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컨퍼런스도 저희로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